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에 대한 미래 어떻게 될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를 비롯해서 매스컴에 보면 경제학자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노동 고용률이 몇 프로 오르고 이런 도표, 그래프, 무슨 통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마음에,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또 직접 체감을 못 하겠어요. 고용률이 몇 프로 올랐다든지 또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올랐다든지 체감을 하십니까? 사실 그분들 그 분야에서 유능하신 분들이죠. 그러니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들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부동산, 집값은 크게 두 가지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나라의 경제력, 경제 규모, 또 하나는 그 하나의 인구 밀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의 인구 밀도와 경제력, 경제 규모. 일단 경제 규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 규모라 그러면 세계에서 G7이라고 있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7개 나라가 G7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G7 외에 두 나라를 더 껴야 됩니다. 어느 나라인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국가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안 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9개 나라가 세계 9대 강국입니다. 자, 그럼 9개 나라 뺍시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낄 것 같습니까? 낍니다. 경제 규모, 경제 대국입니다. 그 9개 나라 이외에 우리나라, 브라질, 그 밑으로, 우리나라 밑으로 스페인, 호주,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가 가난하면 가난해도 집값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의해서 집값은 올라가겠지만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 부자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부동산 집값이 오르게 되죠. 자, 또 하나는 인구 밀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 상당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세계 한 3, 4위 정도 됩니다. 방글라데시, 대만, 그 다음 우리나라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에서도 서울,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한번 봅시다. 인구 밀도라 그러면 1km, 가로 세로 1km의 그 입지 공간에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이 사느냐입니다. 우리나라는 1제곱킬로미터 인구 밀도가 16,728명입니다. 16,728명. 그러면 반올림해서 17,000명으로 봅시다. 그 외에 G7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까지 다 합하고 또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멕시코, 스페인, 호주 다 합해서도 대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탑입니다. 인구 밀도가 탑 중에서도 몇 배나 탑입니다. 자, 16,728명이라 그랬죠. 그 외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도쿄 이런 세계의 대도시들 인구 밀도가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7,000명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에 20, 30%밖에 안 돼요. 그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있어요. 영국의 런던. 불과 5,100명입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세계 탑이에요. 5,100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일본 도쿄예요. 4,750명 정도 됩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도시들은 우리나라에 20, 30%밖에 안 돼요. 세계 최고의 인구, 중국의 상하이도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밀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죠. 2년 동안 부동산 상승률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불과 2년 동안에 40%, 50%가 뛰었습니다. 서울의 집값 평균이 5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억 2천인가? 4, 50% 뛰었어요. 2년 만에. 야, 너무 많이 뛰었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입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우리나라가 1등이겠네요? 아니에요. 의외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뛰었는데도 세계 32위입니다. 부동산 상승률이. 제가 그 도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통계를 보고.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32위밖에 안 돼? 1등은 중국입니다. 또 인구 밀도 상당한 대만 9위입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 2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32위예요. 이렇게 뛰었는데도. 보름 전인가 우리나라의 모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값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됩니까? 말 안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100% 불가합니다. 집값 없는 걱정을 만드는 나라 되려면 어떻게 나냐면 김정은보다도 강력한 통제로 해서 강력한 공산국가로 돈 많은 사람들 다 몰수합니다. 부자들 집 다 뺏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요. 말 안 들어요? 감옥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돈 다 나눠줍니다.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못하는 일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집값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노숙자 얘기해보죠. 우리나라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뭐 좀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노숙자 인구는 세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노숙자 그러면 어느 나라 생각납니까? 미국. 노숙자 많죠. 무려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숙자가 55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안양시 인구입니다. 현재 경기도 안양시 인구가 56만 명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의 그 인구가 다 노숙자예요, 미국은. 미국에서도 세계의 제일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 뉴욕 거기에 많고 캘리포니아주 LA에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55만 명의 엄청난 노숙자가 있는데도 노숙자 수를 비교하면 세계 10등밖에 안 된답니다. 노숙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하면 뉴질랜드, 체코, 호주.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노숙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국, 스웨덴, 독일 이런 데도 많다고 합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스웨덴, 핀란드 그쪽 거기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북유럽 쪽에도. 미국이 10이라고 합니다. 노숙자 우리나라는 적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십니까? 계속 전세금 올려줘야 돼요. 전세 살고 있는 그 전세금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이 몇 채씩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지는 않았고 전세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집을 사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집을 사나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강남 뭐 이런 데는 비싸죠. 서울특별시면 돼요. 서울시의 변두리 쪽에 발품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팔아야죠. 어느 지역일 건 정보도 다 취하셔야 되고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를 못 줘요. 누가 안 들어오죠. 대출 받았으니까 당연히 월세를 줘야죠. 저도 목표가 월세 목표예요. 전세 주면 안 돼요. 안 들어오겠지만 월세를 주게 되면 월세금이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보통 3%라고 칩시다. 잘 받으면 2. 몇 %예요.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6%, 8% 이렇게 받아요. 2배 이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1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1억에 대한 이자보다 월세가 그 이자의 2배,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방에 사서요. 지방에다가 집을 사지 마시고 서울시
그 능력이 조금 안 되시면 서울 위성도시도 괜찮아요. 김포,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또 어디 있습니까? 구리시, 남양주시, 여기도 괜찮아요. 서울시면 더 좋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두시고 다시 지방에 직장이 있으니까 생활터전이 지방이니까 지방에 다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세요. 그러면 안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집 사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월세에서 빠집니다. 매달 받는 월세에서.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전세 대출 금액 있죠? 그것도 이 월세로 다 커버가 돼요. 월세가 훨씬 세니까. 그러게 되면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유, 난 빚지는 거 싫어. 나 대출 싫어.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들보다 그러면 뒤처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에 대한 얘기도 제가 조금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월등히 1등이지만 세계적인 회사예요. 부채 34%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돈 보유율,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걸 보유율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빚 안 갚아요. 왜 안 갚냐면 그 이자 내는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아시죠? 지렛대 역할을 해서 쓰는 겁니다. 자본을 증식을 하려면 레버리지 효과를 꼭 봐야 됩니다. 서민들, 일반인들은 레버리지 효과 뭡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근데 난 대출 싫어. 나 빚지는 거 싫어. 이거는 완전히 퇴보된 생각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지렛대 역할, 레버리지를. 현대자동차 아시죠? 부채 비율이 150%예요. 또 2위, 삼성 다음 2위 SK하이닉스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31%입니다. 그러면 부채율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대기업들이 왜 부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 돈 굴리는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1200%입니다. 왜 그렇게 빚이 많아요? 은행 돈을 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1억을 가지고 이자를 만약에 100만 원 낸다고 칩시다. 1억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1억을 쓰는 겁니다.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러니 혹시 전세 대출을 안 받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 40만 원, 50만 원씩 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전세 대출 받으셔야죠.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내던 거 그대로 굳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돼요, 이자. 그러면 매달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남는 돈 모아야죠. 지금 시대에는 시드머니라 그러죠? 시드머니, 종잣돈.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오래전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1,000만 원이 시드머니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드머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에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 1억? 어휴, 나 그거 언제 다 모아? 목표라는 것은요, 이만큼 있어요.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1억을 모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 모은다고 생각하세요. 훨씬 쉽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1,000만 원 모으는 건 좀 쉬워요. 당연히 쉽죠. 1억보다 10배가 쉽죠. 1,000만 원 먼저 모으세요. 달성하셨습니까? 기쁨 클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또 1,000만 원 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작은 목표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표지. 목표 하나 정해주고 무조건 막 달려갑니까? 까마득하게. 그 목표 과정에 작은 목표들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실패. 인생 실패자라는 거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것 또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인생 실패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부를 얼마나 축적을 했는지, 돈을 얼마를 모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나갔는가? 삶의 질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 경제력, 자본 축적, 그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자다, 성공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삶의 질,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았나, 그거에 좌우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 지금 시대에 어느 쪽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말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그 얘기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미 돈 버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돈을 다 벌어서 평생 먹고 살 돈 있죠? 그런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생겨요. 돈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돈 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당장 서민은 돈이요? 돈이 최고예요. 미치겠어요. 피가 말라요. 나 돈 벌어야 돼요. 돈을 다 버는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돈 말고 추구할 게 많아요. 목표가 많아요.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못 모은 사람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처자식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사람들, 목표가 뭡니까? 삶의 질? 아니에요. 부의 축적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 보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강남역에 가보면 삼성역까지 빌딩들 쫙 들어서 있어요. 멋있어요. 또 명동 입구, 을지로, 종로 2가 광화문에 가면 멋있는 빌딩들, 대형 빌딩들 많아요. 그 외의 동네 가면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청량리에 가도 그런 빌딩들 쭉 있을 거예요. 영등포에 가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목동에 가도 있을 거예요. 또 북쪽에 또 뭐 서대문 쪽 가도 그렇고, 또 미아리 쪽 가도 그렇고, 서울 시내 각 동네를 갈 때마다 강남이나 명동 입구나 광화문에 있는 빌딩들처럼 많은 빌딩들이 세워질 겁니다. 서울 시내 각 요소에. 그렇게 발전돼요. 자, 불과 몇십 년 전에 주공 아파트라고 있었죠? 5층짜리. 측면에서 보면 101동, 102동 바로 위에 주공 아파트 표시 있어요. 집 모양으로 돼 있고 101동, 102동. 집 모양하고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1동, 102동 돼 있죠? 아파트 측면에. 대표적으로 개포주공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 가락주공 아파트, 가락시형 아파트, 암사주공 아파트 많아요. 5층짜리. 싹 없어졌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고층 아파트들 생겼어요. 그럼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서울 변두리도 좋아요. 주소가 서울 특별시라면 변두리 쪽을 가격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서 사두세요. 그 다음에 월세를 누세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사세요? 대전에 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도시에 전세 생활하세요. 대출 받아서.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매체 중에 지금 2채가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되면 집값이 월등히 뛰어요. 집값이 올라서 판 것도 좋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월등히 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기준을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큰 겁니다. 재개발은 언제 될지를 몰라요. 재건축은 이미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의 아파트 단지들 30년 이상 돼서 그거를 헐고 새로 질 때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재개발은 아파트도 있지만 뭐 빌라, 단독주택, 뭐 조그만 골목들 그렇죠? 아주 낙후된 그러한 지역을 통째로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 그걸 또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은 언젠가 무조건 하니까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죠. 동네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오래된 거 사도 괜찮아요. 내가 살 게 아니라 세를 줄 거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하자 생기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저도 오랫동안 저 한번 사면 안 팔아요. 뭐하러 팝니까? 팔 이유가 없죠? 그 집에도 안 가봐요. 가본 지도 오래됐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 다 해줍니다. 사소한 그 수선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두고 지방에 다시 사시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참 낫다고 생각해요. 또 월세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 30, 40, 50 내신 분들은 당연히 대출을 활용하셔야죠.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레버리지 활용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어느 회사나 여러분들 증권 쪽 가보세요. 다 부채 다 있어요.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은행들은 1000%가 넘어가요. 그거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목표 중에 우선 1,000만 원 모았어요. 2,000만 원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망한다고.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하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무조건 져요. 내가 개인이 자본도 모자르고 그 중요한 정보도 없는데 우리나라 기관들 또 세계적인 이 투자 회사들 뭐 JP 모건 또 뭐 맥쿼리 또 뭐 UBS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회사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방대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자본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개인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 사놨어요. 안 팔아요. 부동산처럼 안 팔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요. 삼성전자가 70년대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 단독주택 5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배 이상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0,000원짜리가 27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270배 떴네요. 모든 경제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 그러죠? 안 팔 건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막 집 팔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 잠깐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떨어지면 어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팔 건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전 세계가 성장을 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 이 주식 지표가 다들 최고점 뚫었어요. 미국의 다우지수 28,000 얼마예요, 지금. 사상 최고예요. 또 영국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 일본도 23,000 넘었어요. 거의 다 사상 최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중국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제는 망하지 않는 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북한과 전쟁 나요? 아이, 그러면 끝이죠. 전쟁 안 난다는 베이스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든 집을 사시든 팔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뭐 망해서 돈이 없어서 그때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매월 수입이 있다면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식도 아무거나 2,000원, 3,000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우량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네이버, 또 뭐 LG 쪽 계통, 뭐 현대계통, 이런 그 대기업들 있죠? 그런 거 사두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그거야, 쭉. 그 다음에 묻어두세요. 1,000만 원 모아놨으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낫죠. 은행 지금 뭐 1점 몇 프로 아닙니까? 불안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현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현금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옛날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 똑같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부동산과 주식. 외국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중에 주식이 더 큰 나라도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이 조금 더 커요. 우리나라는요, 아시죠? 부동산이 월등히 높아요. 안정성이 있거든요. 인구 밀도 때문에. 자, 또 이런 얘기들 해요. 인구 절벽. 몇 년 후에 인구 절벽 온대요. 그래요. 그럼 인구가 20% 떨어진다 칩시다. 20%가 떨어지면 정말 절벽이에요, 그거는. 몇 명이에요, 그래도 인구 밀도? 한 13,000명 됩니까? 그래도 세계 탑이에요. 다들 인구 밀도가 2,000명, 3,000명. 일본에 4,700명. 런던에 5,000명. 우리나라는 20% 떨어져도 13,000명이에요. 반으로 떨어진다 칩시다. 그래도 8,500명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 때문에 집값 떨어질 것이다.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전문가분들이 공부하신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맨 밑바닥 저 사업 쫄딱 망한 거 말씀드렸죠? 영상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사업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하면 금천구 시흥 5동 시흥 그 사거리 있어요. 코카콜라 지나서 거기 단독주택에 대문 열자마자 저 왼쪽에 조그만 문간방 하나 얻었어요. 100만 원에 6만 원. 화장실도 없어요. 대문 지나서 저쪽 가야지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100만 원에 6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일 밑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업 망했으니까. 아유, 그거야 옛날 100만 원이죠.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칩시다. 1000만 원에 그러면 한 20만 원짜리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안정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인구 밀도 세계 탑 중에서도 엄청난 탑이에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또 뭐 깡통 전세 얘기하죠. 그거 잠깐이에요. 한동안 뭐 깡통 전세 얘기하고 그런 거 잠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부산에 해운대구 수영구 조정 지역에서 풀렸어요. 풀리니까 서울 사람들 와서 막 그 아파트들 막 사고, 그렇죠? 얘기 들으셨죠? 집값 많이 올라갔어요, 그쪽에. 그쪽 사시는 분들은 뭐 정확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고 그냥 놔둡니까? 당연히 세에 들어가죠. 전세 놓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나 여유가 있으면 월세 끼고 사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를 사갖고 가만 놔둬요, 빈집으로.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전세 끼고 여유가 있으면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 내 집이라도 하나 대출을 받아서 사두고 월세를 받으면 대출 비용에 비해서 이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매달 월세가.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가셔서 전세 대출 받으셔서 사세요. 전세 대출 이자,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그 월세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면 집값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도 내 집 하나 있으니까 마음이 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세우되 너무 크게 세우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세우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다 보면 작은 목표는 자신 있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활에 나가면서 삶에 찌들면서 그 즐거웠던 마음들이 자꾸 희석되고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화하거나 만나면 주로 불평, 불만 많이 그 표현을 해요. 그죠? 남 험담 잘하고 사회 불평, 불만을 말하고 그거 두 번, 세 번 돼봐요. 피곤해요. 나는 즐거웠다가 그런 상대 만나면 괜히 피곤해져요. 그러다 보면 안 만나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즐거워. 난 그냥 심심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웃게 돼요. 주위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좀 심심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상태예요. 내가 좀 따분하고 심심해요. 지금 불행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만 바꾸면은, 생각을 바꾸면, 발상만 바꾸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요즘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자꾸 책임감이 느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엊그제 방송 때인가? 그때 제가 구독자가 1600명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3000명 가까이 돼요. 이틀 만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티켓을 끊었어요. 저 베트남 여행을 가거든요. 겨울 좀 나고 오려고. 그래서 그 전에 이 해외여행 재밌게 하는 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 여행 그거 타지 마세요. 그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4시간 없어요. 몇 시까지 일어나서 얼른 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끌려다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고 상품 설명 들어요. 그리고 그거 막 사게 강요해요. 그래야지 가이드분들 수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행에 대한 팁, 제가 그거를 하나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것이고, 또 전원주택 구입할 때 어떠한 포인트를 꼭 짚어보셔야 되는지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